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그 중에서도 그래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변하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세 가지 할 겁니다. 간단하게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를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잉여, 탄력성, 변동 요인 다 배울 겁니다. 강의 분량은 한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그래프를 볼 때 이런 그래프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를 가장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그래프에 흔히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X축에 써져 있는 부분은 수량이라고 써져 있고요, Y축에는 가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읽냐인데,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는 이 경제를 배울 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가령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X값이 2다, Y값이 7이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F2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X값을 대상으로 Y값을 유추해낸 거죠. 다시 X값을 대상으로 Y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수학에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항상 수학에서는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런 관점을 경제까지 가지고 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느냐? X값을 바탕으로 Y값을 추론하는 것, 즉 수량을 바탕으로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격을 바탕으로 수량으로 가는 것이다. 가령 두 문장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말해보세요.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1번, 2번. 야, 싸니까 많이 사자. 야, 많으니까 싸다. 둘 중에 무슨 문장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싸니까 많이 사자, 많으니까 싸자. 2번은 벌써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경제 그래프를 읽을 때는 가격을 바탕으로 수량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조금 팔리고, 싸니까 많이 팔리고, 비싸니까 많이 팔고 싶어하고, 비싸니까 조금 팔고 싶어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가격을 기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을 기점으로. 가격을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량을 바탕으로 가격을 따지면 안 되고, 가격을 바탕으로 수량을 따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개념을 장착한 상태에서 경제를 배우게 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하자? 가격을 바탕으로 수량을 따져야 된다 까지 설명했습니다. 너무 짜깁니까?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경제 그래프가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경제를 배울 때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크게 그린 거예요.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량. 여기 뭐라고 써있다 그랬죠? 가격. 아시겠습니까? 이때 여기에는 두 가지 선이 그려집니다. 요렇게 생긴 선, 요렇게 생긴 선, 두 개가 생겨요. 제가 안 알려줄 거예요. 알려준다고 안 알려준다고? 안 알려준다고.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하나는, 대신 보기는 줄게. 보기. 하나는 수요 곡선. 자꾸 수요 곡선이라고 하네. 수요 그래프. 하나는 공급 그래프. 말이 어렵나요? 사는 거, 파는 거. 알겠습니까? 다시 뭐라고? 수요 그래프가 사는 거, 공급 그래프가 뭐라고? 파는 거. 자, 이 수량에서 가격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격에서 수량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격에서 수량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비싸니까 조금이야.
싸니까 많아. 다시 비싸니까 조금, 싸니까 많이. 사는 사람의 심리예요? 파는 사람의 심리예요? 자, 지우개 하나. 1원, 와! 100만원, 에이. 사는 사람 심리예요? 파는 사람 심리예요? 사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곡선이, 이 기울기가 음수인 이 곡선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요 곡선. 자, 다시 반대로. 야, 비싸니까 많이 팔아야겠다. 아이, 벌써 얘기해버렸네. 야, 싸니까 팔지 말아야겠다. 그럼 얘가 당연히 무슨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제적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안 지울 겁니다. 계속 그려놓고 옆칠판을 활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아, 이게 공급 곡선이구나. 아, 이게 수요 곡선이구나. 이때 등장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급량은 점이요, 공급은 선이로다. 수요량은 점이요, 수요는 선이로다. 뭔가 동어 반복 같고 헛소리 같지만 잘 보면은 얘는 공급량이고 얘는 그냥 공급이고 얘는 수요량이고 얘는 그냥 수요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수요냐 수요량냐가 다르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래프에서도 수요가 나타내는 의미랑 수요량이 나타나는 의미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요 곡선 이렇게 쓰면 맞지만 수요량 곡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공급부터 갈게요. 공급량은 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공급량이에요. 이 점이. 네? 이 점이 저 드르륵 할 줄 알아요? 이 점이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의 변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공급량이 여기 그래프 안에서 변동했다는 거예요. 그래프 안에서. 알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동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안에서 에? 에? 그래프 안에서 변동하는 것을 공급량이라는 거예요. 공급량. 아시겠습니까? 공급량의 변동은 뭐라고? 이게 그래프 안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라고. 아니, 그렇다면 공급의 변화는 뭡니까? 이게 공급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공급의 변화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마찬가지겠지? 자, 수요의 변화도 마찬가지인데 수요량은 뭐라고? 점이라고. 수요량은 뭐라고? 점이라고. 수요량은 뭐라고? 점이라고. 수요량은 이게 수요량이라고요. 그래프 위에서 점이 변하는 게 수요량이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래프 안에서 변하는 게 수요량이라고요. 그럼 반면 수요의 변화는 뭐라고? 이게 수요의 변화라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경제를 포기하게 돼요. 너무 헷갈리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들어갈 거거든. 사실 아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아주 어떤 내용이라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이거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이거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자, 제가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수요 법칙은 뭐냐면, 참고로 여기 뭐라 그래서 제가 그래프 이름이 가격, 여기는 수량. 네. 이걸로 쓰자. 비싸면 조금 사고, 싸면 많이 사고, 끝! 수요 법칙. 다시. 비싸면 조금 사고, 싸면 많이 사네. 수요 법칙 끝! 그러면 비싸던 게 싸지면 수요량은 여기였는데, 어떻게 됐어? 비싸던 게 싸져서 수요량이 늘어났네? 비싸던 게 싸졌더니 수요량이 늘어났네?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수요량이 늘어났네라 그랬죠. 다시 내가 뭐라 그랬다고? 수요량이 늘어났네라 그랬다고. 여기서 내가 수요가 늘어났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수요량은 점, 그래프 상에서 이동했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어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 비싸다가 싸졌으니까 수요량이 늘어났네! 이게 수요 법칙이다. 이게 수요 법칙이다. 그렇다면 공급 법칙은? 비쌀 때는 많이 팔고 싶어 하네? 쌀 때는 조금 팔고 싶어 하네? 가격이 내려가니까 공급량이 줄었네! 이게 공급 법칙. 다시. 야, 비쌀 때는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팔고 싶어 하는데 쌀 때는 사람들이 적게 팔고 싶어 하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감소하네. 이게 공급 법칙. 끝. 쉽죠? 하지만 주의할 건 뭐다? 두 가지.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거. 가격이 변했더니 가격이 떨어졌더니 수요량이 늘어났네. 가격이 떨어졌더니 공급량이 줄었네. 가격에 따라서 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에 따라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 그래프 읽는 법이랑은 달라요. 다시 만약에 어떤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수량이 늘었더니 가격이 적었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다시 수량이 늘었는데 가격 이러면 안 돼. 일단 틀린 거야. 입에서 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일단 애초에 틀린 말이에요.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요량, 공급량, 수요량과 공급과 수요는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엄청난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경제를 이렇게만 배우면 참 행복하겠지.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무슨 개념이 등장해요? 어려운 개념이 등장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해요. 그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정상제, 열등제의 차이에 대해 묻는 문제예요. 무슨 제와 무슨 제? 정상제. 이거 그냥 노말.
열등제. 제가 꿈이 영어 선생 아닙니까? 열등제라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 최근에 제가 아이폰 14를 샀습니다. 자, 소득이 늘었어. 내 월급이 300이었어 1000만 원이 됐네? 그럼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내가 돈이 많아졌는데 이걸 더 사고 싶을까, 덜 사고 싶을까? 더 사고 싶단 말이야. 그게 아이폰만 그래요? 최신 컴퓨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노말, 정상제라 그러는 거예요. 노말, 정상제. 근데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뭐예요? 연탄. 내가 원래 좀 여유가 없어서 연탄 떼고 살던 사람이야. 소득이 엄청 늘었어. 그럼 연탄을 더 많이 사요? 연탄을 더 많이 살까? 나 같은 가스보일러로 바꿀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죠.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수요량이라 그랬어요? 수요라 그랬어요? 수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하고 다시 정상제, 열등제 마무리 지을게요.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뭔가가 바뀌는 것은 무슨 량의 변화가 돼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건, 이거 써줘야겠다. 가격으로 인해서 뭔가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량의 변화란 말이야.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량의 변화라 그러지만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변하잖아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량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봐봐. 가격의 변화는 그래프 상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1000원이든 999원이든 다 그래프 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서 노는 점에 대해서 량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가격 이외의 요인, 가령 정상제 열등제 설명할 때 소득의 변화, 가격의 변화랑 소득의 변화는 다르죠. 이런 식으로 소득의 변화, 이거는 가격 뭐 그래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는다. 그래프의 이동을 통해서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는 수요의 변화, 즉 그래프 자체가 움직인다고요. 이거의 별표 변화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가격 이외의 요인일 때는 저런 식으로 그래프 자체가 움직인다까지. 다시 돌아가서 정상제랑 열등제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연탄 얘기. 연탄 사겠어요? 아니면 보일러를 바꿔요? 보일러를 바꾼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얘들아, 한 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물건이 필요 없지만 간단히 그냥 이해하기 쉽게 물건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대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이라보다 하나의 재화에 대한 수요 공급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에 해당하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 늘어나게 된다고. 다시,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수요는 노멀, 정상제는 증가하게 된다고. 근데 abnormal, 그래, 인페리어보다도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인페리어보다 뭐냐면 abnormal이에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자, 소득이 늘었어. 집에 돈이 많아. 근데 연탄을 덜 뗀다고, 안 산다고, 보일러로 바꾼다고. 그럼 오히려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열등제의 개념이다. 알겠습니까? 열등제와 정상제를 구분할 땐 딱 하나로만 설명하면 된다.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느느냐, 수요가 감소하느냐. 내가 돈 많을 때 더 사고 싶은지 덜 사고 싶은지. 그걸 따지면 열등제와 정상제의 개념은 정리가 끝난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본인이 그걸 쓸 때 본인이 열등감을 느낀다.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재화이 열등제예요. 연탄 뗄 때 남들은 가스보일러 떼는데 열등해,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보면 편하다 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떤 개념을 들이겠냐면은, 소비자의 선호와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는 개념을 들이댑니다.
다시 뭘 들이댄다고? 소비자의 선호와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 다시 뭐라고? 소비자의 선호와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 뭐라고? 소비자의 선호와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을 들이대기 시작한다. 뭘 들이댄다? 소비자의 선호도. 얘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소비자의 선호. 소비자의 선호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의 원인이에요? 가격 이외의 원인이죠. 소비자가 더 좋아하게 됐어. 그럼 수요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당연히. 소비자의 선호가 줄어들었어. 아이씨, 나 이거 싫어. 그럼 수요가 줄어요? 늘어요? 줄죠. 이해되죠? 이건 이해 안 되면 큰일이지. 하지만 조금 어려운 게 뭐야? 저거 소비자의 선호는 쉽게 이해되는데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이에요.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아이폰은 좀 이해들기 그렇고 가장 이해들기 쉬운 고기는 좀 써올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하자. 아이폰 14 아이폰 14 가격이 지금 100만 원이에요. 근데 미래에 한 이틀만 있으면 150만 원이 된대. 이거 빨리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사야 된단 말이야.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얘를 지금 사야 된다고. 오케이? 다시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네? 사야 된다고. 당장 사야지.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수요의 증가라고. 자,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은 가격에 대한 얘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움직인다고 위로. 알겠습니까? 근데 공급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폰 파는 사람이에요. 핸드폰 파는 사람이야. 미래의 가격이 올릴 것 같으면 지금 팔까요? 나중에 쟁여놨다가 팔면 돈을 더 벌까요? 쟁여놨다가 팔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지금 파는 것보다 쟁여놨다가 팔면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요? 공급량이 줄어요? 양이냐 공급이냐 두 개가 헷갈릴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 가격에 대한 문제면은 그래프 상에서 움직이니까 그래프 자체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일 때는 그래프를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미래 가격에 대한 전망. 이거가 가격에 대한 요인인가? 가격 이외의 요인인가? 가격 이외의 요인이지. 그러면은 공급 그래프 자체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이동시켜야 돼. 자, 미래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럼 난 쟁여놓으면 돈을 더 팔 수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은 팔면 안 돼. 그럼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인다고. 반면 나중에 핸드폰 가격이 9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안 팔면 손해보겠네? 공급량을 늘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인일 땐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고 가격에 대한 문제일 때는 그래프 상에서 움직인다고. 그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수요 법칙 끝, 공급 법칙 끝, 수요의 결정인, 공급의 결정인 끝. 참고로 하나만 더 몇 개 더 얘기하면 사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안 하려다가 써있네.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싸져요. 자, 앞에서 배웠겠지만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건 가령 어떤 거야? 제가 방금 저녁으로 도마수육 정식을 먹고 왔어요. 돼지고기의 가격이 높아지는 건 생산 요소의 증가겠죠. 혹은 인건비가 높아진다든지. 자, 생각해 봅시다. 보통 생산 요소 가격이랑 들어가는 비용이 비례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래 돼지고기 가격이 10,000원이었어. 한 근에 10,000원이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20,000원으로 올라요.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생산하기가 그죠? 많이 생산하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면 공급을 줄이겠어요? 늘리겠어요? 공급을. 당연히. 많이 생산하기 부담스러워. 줄이겠죠. 반면 가격이 한 근에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어. 야, 많이 생산해도 되겠는데? 공급이 늘어나죠. 이런 게 다 어떤 요인이에요? 가격에 대한 얘기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대한 얘기. 가격 이외의 요인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렵죠. 진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이 그래프 가격 이외의 요인일 때 그래프를 과연 늘리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되느냐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제일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자, 가령 제가 시험에 나왔던 새로운 얘기 해볼게요. 생산 기술의 발달, 공급량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지.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뭐든지 갖다 줄 수 있다니까. 아주 사소한 사례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뭐 할까? 햄버거 집이에요. 빵을 운반해야 돼요, 배로. 근데 그 배가 침몰했네. 공급량이 늘어요. 공급이 줄어요, 늘어요? 줄지. 배가 침몰했으니까. 아주 상식적입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되게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진짜. 되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가격. 균형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저게 뭐 이동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야, 공급량 늘면 느는 거고 수요량 늘면 공급 늘면 느는 거고 수요 늘면 느는 거지. 누구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도 그럴만해요. 왜? 제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수요공급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딱 이 만나는 교점에서 모두의 욕구가 반영된다고요. 이 가격에서. 오케이? 이 가격에서 물건을 팔면 딱 팔려는 인간이랑 살려는 인간이 일치한다고. 둘 중에 싸움 날 일이 없죠. 내가 100만원에 내가 100명이 물건을 팔려고 하고 10명이 살려고 하면 더 많이 팔려고, 100명이 물건을 살려고 하고 10명이 물건을 팔면 더 많이 살려고, 이렇게 되는데 딱 이 지점에서는 둘의 갈등이 없어진다. 사실 뭐 그런 개념이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이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고 이 지점이 베스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베스트. 최고라고. 이 지점일 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베스트 지점으로 항상 그래서 그냥 얘는 시장의 일종의 성질이에요. 시장의 일종의 그냥 시장의 성질인데 저 베스트로 맞춰가려고 해요. 시장 자체가. 알겠어요? 이 시장 자체가 저기로 맞춰가려고 그래.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10만원의 물건을 팔고 있었어. 10개가 있다. 근데 살려는 사람이 100명이야. 나도 살게요, 너도 살게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잘 팔리잖아. 10만원을 하겠어요? 30만원을 한다고. 그래도 살려는 사람이 10개인데 살려는 사람이 50명이니까 더 올려. 50만원으로. 살려는 사람이 10명 됐어. 더 이상 올리면. 근데 봐봐, 50만원일 때 10명이었어. 근데 100만원 올릴 때 5명밖에 안 돼. 5개 남아 돌잖아. 50만원에 팔 때가 가장 어떻다. 50만원에 팔 때가 가장 좋겠네. 그죠? 너무 비싸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낮추고, 너무 싸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을 올리고, 자동으로 낮춰간다고. 이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고,
결국에는 이 교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교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수요가 늘었어요. 균형점이 여기로 이동했지. 가격도 늘고 수량도 는다고. 당연하지. 생각해봅시다. 더 살려는 사람이 늘어났어. 더 비싸게 팔아도 되겠지. 가격도 올라가겠지. 가격이 올라간 만큼 더 사람들도 사겠지. 더 많이 팔겠지? 사겠지? 더 많이 팔리고 더 비싸졌네. 당연한 거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요가 반면 감소하던지 공급이 늘던지 공급이 줄던지에 따라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프의 변동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라는 과목 자체에 의미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러면은 가격은 늘어나겠네. 이러면 수요는 늘어나겠네. 수량은 늘어나겠네. 즉 균형 거래량은 늘어나겠네. 균형 가격은 줄겠네. 뭐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들어요. 안 그러면 평생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경제 공부를 할 때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이다. 또 그 그래프를 그린 것을 통해서 균형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거래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했으니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에 대해 설명한다고? 대체재와 보완재. 사실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먼저 할게요. 되게 쉬운 얘기라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잘만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여기 수량.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곡선, 공급 곡선. 무슨 곡선, 수요 곡선. 가령 수량이 기준이에요, 가격이 기준이에요.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해요, 가격을 기준으로 수량을 판단해요. 가격을 기준으로 수량을 판단하죠. 가격이 여기 형성됐네. 공급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 수요자는 이만큼이나 많아. 그러면 이 영역을 뭐라 그래요? 초과 수요라 그래요. 균형 가격이 여기 설정됐네. 살려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팔려는 사람은 이렇게 남았네.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장의 순기능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고 이럴 때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끝내 균형 가격에 맞춰진다. 가격이. 알겠습니까? 결국 가격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한다.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체제는 뭐? 연필과 샤프. 보완제는 뭐? 샤프와 샤프심. 자, 여러분 평소에 샤프만 써요. 연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그림 그릴 때 필요해요? 이런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샤프를 써요. 샤프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뭐 여기서는 대신 다른 조건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샤프를 쓰든 연필을 쓰든 필요 없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샤프 가격이 원래 1,000원밖에 안 했어. 근데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랐어. 샤프 가격이. 그러면 연필을 사야 될까요? 어기적 계속 꾸역꾸역 샤프를 사야 될까요? 연필을 사야겠죠? 뭐라고? 원래 둘 다 1,000원이었는데 샤프 가격이 100만 원으로 올랐어. 1,000배? 10,000배? 그러면 샤프 사야 돼요? 연필 사야 돼요? 연필 사야 되겠지? 그럼 연필의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늘겠지. 반면 샤프가 10,000원, 연필이 10,000원이었어. 샤프 가격이 10원으로 떨어졌어. 연필 평소에 쓰던 사람들 샤프 쓸까요? 연필 쓸까요? 샤프 쓴다고. 다시 원래 둘 다 10,000원 하던 연필 샤프가 있었는데 샤프 가격이 10원으로 떨어져서 질은 똑같아. 연필 쓰던 사람들 계속 연필 쓸까요? 샤프로 갈아탈까요? 샤프로 갈아탄다고. 따라서 대체제는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의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가격이 떨어지면 샤프가 10원으로 바뀌었네. 대체제인 연필의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다시 샤프로 갈아탈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도 올라가는 게 대체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도 떨어지는 게 대체제.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대체제.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대체제.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대체제. 대신 이것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다른 것과 다른 것의 관계가 아니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라고 하면 안 돼. 내가 항상 기준은 뭐라 그랬어? 가격이라 그랬어.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반면 샤프를 쓰려면 샤프심이 있어야 되잖아. 원래 샤프심이 100원이었어. 어느 날 샤프심이 10억이 돼버렸어. 더 이상 샤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쓰고 싶어도 샤프심이 비싸서 못 사. 샤프심의 가격이 오르면 보완제인 샤프의 수요량은 떨어지지. 반면 하나에 1,000원이었던 샤프심이 1원이 됐어. 가격이 내려갔네. 야, 그러면은 1원이면은 샤프 그냥 막 쓰자. 어차피 그냥 샤프 무한대 샤프랑 똑같아지잖아. 샤프로 쓰면 안 되지. 수요량이 수요량이라면 수요라 그래야죠. 수요가 감소하죠. 반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죠. 왜냐면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고 보니 얘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가 증가하는. 올라갈 때 떨어지고 내려갈 때 올라가네. 이게 보완제 관계구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자. 대체제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고, 보완제는 가격이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는, 수요는 올라가는 그런 거다. 다시 대체제 관계라는 것은 뭐다? 가격이 올라가면 함께 수요가 올라가는 거. 보완제 관계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얘는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는 거. 이게 뭐랑 뭐에 대한 이야기다? 대체제와 보완제에 관한 이야기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한 이야기다. 대체제가 뭔데?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가 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같이 올라가는 거. 보완제가 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반대로 떨어지는 거. 대체제와 보완제의 개념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건 거의 다 했다. 잉여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잉여인가나 를 들어봤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입니다. 남아 도는 인간이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 사회에 잉여인간이 많으면 안 좋겠지만 여러분 집에 남아 도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 쓰여야 되는 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아 도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잉여가 많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잉여가 적으면 나쁜 거야. 사회 전체적으로 잉여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많은 게 좋다. 균형 가격이 여기 형성되잖아요?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수요자인데, 야, 나는 이렇게 가격이 비싸도 살 생각이 있었어. 응? 나는 이렇게 비싸도 살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야, 이렇게 싸게 팔아? 만수르. 야, 나 커피 한 잔 100만 원에도 살 생각이 있었는데, 야, 커피가 한 잔에 4,000원밖에 안 하네. 이만큼 잉여가 된 거죠. 다음, 만수르보다 조금 돈이 적은 사람 누가 있을까? 이재용? 야, 나 커피 한 잔에 80만 원에도 살 생각이 있었는데 4,000원밖에 안 하네. 야, 이득이네. 이걸 뭐라 그래요? 둘 지불 용의 가격이라 그래요.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는 거야. 가령 이런 거지. 동대문 갈 때 옷을 한 벌 사야겠어. 정장을. 동대문은 정장 사러 안 가나? 티셔츠를 한 뭐 A사 티셔츠 5만 원에 5만 원 정도 해도 사야지. 만 원입니다. 와, 4만 원 이득. 이 감정을 잉여라 그런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클립스 한 1,000원만 받아도 이득이지. 100만 원, 99만, 이런 게 잉여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잉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정도 주고 살려고, 이 정도 주고 팔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야? 마법다리사 천사인 거죠. 이만큼 더 팔려고 했는데, 야, 이렇게나 비싸네, 이렇게나 더 이윤 남길 수 있네. 아이고, 되게 많았어. 요런 느낌들을 다 합친 것을 넓히겠죠. 이 삼각형에. 이 삼각형이 넓힐 거라고. 그 모든 행복, 기분 좋은 거, 그걸 다 합치면. 이 기분 좋은 거는 공급자가 기분 좋은 거예요? 수요자가 기분 좋은 거예요? 공급자가 기분 좋은 거라고. 이거는 수요자, 한마디로 소비자. 따라서 이것을 소비자 잉여, 얘는 공급한 생산자지.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뭐라 그런다고 이거를?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라 그런다고. 이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잉여, 총잉여라고도 하는 이 사회 전반에 발생한 잉여는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아까랑 똑같은 잉여가 나오겠지. 그런데 가격이 여기로 형성돼 버렸네. 그러면 실질적인 거래는 여기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일어납니까? 설사 이만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항상 뭔가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안 일어날 때는 앞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거래가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면 나머지 유령이 사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살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저기서 거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겠네. 그렇죠. 이게 뭐? 생산자 잉여, 이게 소비자 잉여.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이 삼각형 넓이보다 이만큼이 어떻게 되면 손실된 거지. 즉 My God, my iPad 지워지네. 자, 따라서 총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 즉 균형 가격이 딱 맞춰졌을 때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된다. 이 개념이 잉여의 개념이고, 문제는 이거와 달리, 개념과 달리 조금 어렵기도 하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다. 가격을 여기로 맞춰버린 거야. 최소한 이거는 팔아. 최소한 이 정도 가격으로는 팔라고. 비싸더라도. 최저 가격제. 야씨, 아무리 싸더라도 이 정도 가격까지만 팔아.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높으니까 최고인 거고 낮으니까 최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반대다.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거랑은 또 형태가 반대가 되겠지만 최저가격제든 최고가격제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잉여는, 총 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었다가 면적이 줄어들 테니까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때 발생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순손실. 순수한 손실이 사회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각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뭐겠어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너무 싸면 남는 게 없으면 망하니까. 얘는 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너무 비싸면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뭐 그런 개념들인데 어쨌든 간에 잉여를 기점으로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사실상 뭐 봤고, 이제 제일은 아니지. 앞에 게 제일 중요했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 할 거냐면은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탄력성.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탄력성.
뭡니까? 탄력적이에요. 고무줄 없나? 고무줄이 뭔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편할 텐데. 잠깐만. 고무줄이 없네. 있으면 좀 설명하기 편할 텐데. 놀랬죠? 안 열릴 줄 알았지. 고무줄은 없네. 가상의 고무줄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약한 고무줄이야. 자, 뭘 설명한다고? 다시. 뭐에?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 설명한다고. 자, 가상의 고무줄이 있어. 탄력성이 약해. 탄력성이 강해. 이런 느낌이라고. 탄력성이 강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만큼 뭔가 되돌아오는 게 크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탄력성에 대한 개념인데 탄력성이란 이런 것이다. 자, 오늘 1,000원 10명이 왔네. 오늘 1,100원 아무도 안 왔네. 탄력적인 것이다. 오늘 1,000원 10명이 왔네. 오늘 1,100원 10명이 왔네. 오늘 2,000원 10명이 왔네. 오늘 3,000원 9명이 왔네. 오늘 100만원 7명이 왔네. 이런 게 가격을 올려도 뭔가 별로 변화가 없어. 올 사람들은 와. 이게 비탄력적. 오케이?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0이다. 이게 0이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격이 높아졌어. 네, 수요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만원이든 3,000원이든 1억이든 계속 올 사람 10명은 와. 무한히. 왜? 수요량의 변화율이 없으니까.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1보다 작은 거. 즉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보다 수요가 변화하는 비율이 적은 거야. 가격은 2배 높였는데 사람이 안 오는 정도는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게 비탄력적이라는 거. 반이탄력적이라는 거. 1. 가격 10% 올리면 손님 10% 떨어지고 가격 20% 올리면 20% 떨어지고 탄력적이라는 거야.
가격을 10% 올렸는데 손님은 30%가 떨어졌어. 이런 거.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지. 1원 올리면 아무도 안 와. 0.0000001원 올려도 아무도 안 와. 0.000000000000000000001% 올려도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말이 될 것 같지.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요거랑 요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다? 미트가 무슨 뜻입니까? 신화. 상상의 세계라는 거죠. 저런 건 실제로 있지는 않다. 실제로 이 완전자가 붙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만 나와요. 시험 문제에만. 실제로 우리 주변의 재화 중에서 저 정도의 재화를 찾기는 쉽지 않다. 굳이 찾는다면 사우디의 자동차 번호판 정도? 어쨌든. 근데 또 우리는 요것을 이렇게 개념으로만 배워둘 것이 아니라 일부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그 해석이 뭐 실제로 어렵지만은 않다. 실제로 어렵지만은 않다. 그래프가 이제 최초로 X자를 안 그릴 거예요. 자, 가격이 이럴 때 수요량이 이 정도였어. 근데 가격을 이만큼 내렸다? 나는 분명 가격은 이만큼만 내렸는데 수요량은 이만큼이나 늘어났어. 이거는 가격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아주 탄력적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나는 가격을 이만큼 내렸어. 근데 이만큼밖에 수요량이 안 늘었어. 얘는 뭐라 그래요?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이 발생이 되냐면 여러분,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거든. 100만원짜리 도시락을 10개 팔았으면 1000만원 수입. 10만원짜리 도시락을 100개 팔았으면 1000만원 수입. 곱해야 되잖아. 기업은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즉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라는 것은 이 사각형의 넓이 아니야? 즉 수입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탄력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을 조금만 낮춰도 요만큼이던 넓이가 이렇게 증가하지.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낮추는 게 미안해 미쳤나봐. 가격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 조금만 낮춰도 확 늘어나니까. 반면 비탄력적인 재화를 상대할 때는 내가 설사 가격을 좀 높이더라도 줄어드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 높일수록 높아질 거 아니야. 넓이가 커질 거 아니야. 즉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높이는 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응용 버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딱 머릿속에 이거 그 내용이구나. 이해가 됩니까?
탄력적인 재화는 조금만 가격 낮춰도 많이 사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게 유리하고, 비탄력적인 재화는 설사 좀 가격을 높이더라도 사람들이 안 사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높이는 게 낫다. 그게 뭐에 유리해서? 수입 극대화에 유리해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막 그냥 무지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탄력성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 높을까 사치품이 높을까? 사치품이 높다. 왜? 여러분 생수 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설사 100원 높아졌다고 물 안 먹고 그냥 목말라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치품일수록 탄력성이 크다. 반면 샤넬백은 100만원 사도 샤넬백이 150만원이야. 안 사도 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건 수요 측면에서 분석한 거고,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면은 대응 시간, 설비 규모, 여기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근데 거의 끝나가. 대응 시간이 짧으면 탄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응 시간이 짧아. 탄력성이 낮아져요. 그리고 사막에서 좀 발 좀 올릴게요. 너무 힘들었어. 사막에서 물을 팔고 있는 상인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10분 안에 물을 못 먹잖아? 그럼 죽어. 근데 상인이 가격을 2배로 올렸어. 대응 시간이 짧지. 그 상황에서 탄력성 있게 안 먹어!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짧잖아? 그럼 그만큼 탄력성이 높다고. 낮다고. 설비 규모. 내가 공장이 1000만 개 있어. 너무 좀 오반가. 1000개 있어. 그러면 생산 라인이 1000개 있으면 가격 떨어졌다. 팔지 마. 가격 올랐다. 팔아. 많이 돌리고 이렇게 돼. 왔다 갔다가 빠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같은 경우에 설비 규모가 크면 탄력성이 높다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야. 반면 공장이 한 대밖에 없으면 설사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빨리 많이 팔 수가 없겠지. 뭐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보다 공산품의 탄력성이 큰 거는, 농산물은 한 번 농사 짓는데 1년이 필요하지. 설사 이번 연도에 샤인머스켓이 비싸졌다 하더라도 빨리 농사 지어서 하루 만에 출고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의 대응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래프의 기본서부터 잉여 탄력성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를 공부하면서 남은 부분은 시장 실패 환율 등등의 거시경제입니다. 시장 실패 부분도 한번 강의를 찍어볼 계획이고요. 어쨌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건 정도만 알아도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 그 다음에 적어도 내신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겠다 싶은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끝까지 보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찾아오게 될 것 같고, 아마 수학 부교재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은 뭘 하게 될까? 아니면은 그걸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수학 부교재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은 경제나 세계사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